일단 공급은 그래서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근본적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정도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 2006년부터 지금의 현재 가격을 예상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다 서울의 아파트를 샀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계속해서 오르고 올랐었는데, 일단 지금 정부 규제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교육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값이 지금 1, 2년 내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게,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학습 효과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규제를 예상하고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예상하고 갔는데 그 패턴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고 한 가지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보였던 거는 그 전에는 규제로만 그 시장의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공급까지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까지 겹쳐서 가장 큰 상승폭으로 지금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얘기해 주셔서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가격에 미칠 영향과 또 내년 27년, 28년 공급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거죠? 올해부터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거의 10년 만에 지금 최저 물량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을 아파트를 지금 사고 싶고 주요 핵심지를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하고 오히려 지금 공급이 최저치가 되고 하니까 사실 가격은 지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마저 갈아치운 이번 상승제와 과거의 폭등기가 좀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을까요?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과거는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한 채 해서 계속해서 핵심지로 이동하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핵심지로 이동하는 그 규제도 더 강화됐지만 그거 플러스 지금 공급 부재가 그거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은 부동산 대책이 없다. 네,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규제를 세게 하면 잡힐 줄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작년에 송파구가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더라고. 24%, 광진구 20%, 성동구 22%, 한강벨트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 그럼 강세를 보인 이유랑 그 열기는 올해도 이어질까요? 네, 어쨌든 한강벨트 지역이 지금 가장 1등 지역이 아니라 원래 서초구, 강남구가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강하게 묶이 난 다음에 그 갭매우기 현상으로 그 다음에 한강벨트 지역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현상과 거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초핵심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한강벨트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 현상은 그거는 그냥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른 거랑 이런 서초구, 강남구, 한강벨트 지역이 오른 게 이재명 정부 사실 유례없는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 시행했음에도 시장이 좀 반대로 움직인 게 주담대 제한이라든가 토지 학대가 더 똘똘한 채로 매수 쏠림을 부추긴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그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유력하다고 하는 시점부터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행정 관료들을 보면 참여정부 때 인사들을 다 기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행정 관료들이 거의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변해하는 거는 이미 2번 이상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출 규제 6억? 왜냐면 어차피 15억 이상은 그 전부터 대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게 서울 초핵심지를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어서 초핵심지가 움직이고 나니까 나머지가 동반 상승하고 풍선 효과 가는 거는 그거는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지정이 또 매물 잠김을 유발해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이 낳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예,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 일단은 사고팔고를 지금 쉽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매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매물수가 줄어들면 사실
사실 가격이 그렇게 급매물 가격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지지하는 그 현상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 또 대출 규제의 영향이 지금 비수도권 하락하고 서울만 폭등하는 이 부동산의 안극화 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비수도권도 이제는 좀 다시 오르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서울 가격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비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뉴스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제 외 지역으로 투자 수요나 지금 실수요가 움직였고요. 왜냐하면 돈이 대출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 없는 지역에서 일단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규제 지역으로 움직이는 거는 실수요나 투자 둘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방이나 이 비규제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은 이미 과거에 하락했던 그 가격을 다 회복하고 소폭 상승으로 해서 이미 또 풍선 효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대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계약갱시 청구권 만료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실제로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랑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2026년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서울 규제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사고 나서 이거를 전세도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전세 매물이 그만큼 여유가 확보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실수를 무조건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만 되는 요건 때문에 전세 매물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순간 네. 전세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계약갱신 청구권 했던 매물을 다시 하거나, 뭐 시장에 전세가 나올 수 있는 매물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경우인데, 그게 극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서울 핵심지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매물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월세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외 지역으로, 지금 전세를, 차지해야만 하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전세 월세가 그럼 가속화되면서 당연히 중소득 세입자들 주거비 부담이 고착화될 위험은 앞으로 더 커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에 전세를, 아파트를 구할 수 없으면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를 기피했었는데, 빌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빌라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월세로 살면 돼! 라고 얘기하면, 빌라 지금 10평, 강북의 10평 월세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매월 내면서 이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게 서민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00에서 400만 원대는 월세가 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저리로 해줬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담이 적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단이 좀 사라진 느낌이에요. 사라진 느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의 지금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빌라, 이런 부분도 지금 빌라 시장까지도 다시 또 살아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2026년 서울 전세가를 4.7% 급등설을 예측했던데, 뭐, 공감하시나요? 아니, 더 올라갈 거다? 4.7%보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더 그렇게 서울 집값이 4.7%로 오르지 않았잖아요. 원래 집값 대비로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4.7%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정부의 정책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실거주 의무 이거를 하게 되면 전세 매물을 그러니까 집값은 작겠지만 오히려 그 2차적으로 세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도 이제 중과세를 없앤다고 하면 그나마 원래 그전에는 매매를 하고 이거를 또 매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또 전세 조건에서 벗어난 매물은 전세 독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이 되는데 다주택자 중과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다시 매물이 전혀 안 나오게 되는 네, 그래서 매물이 오히려 잠기게 되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집값에 오히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하는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좀 지지하게 되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2026년 집값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공급 부족 문제, 전세 시장 불안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데 올해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집값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그래도 수도권의 집값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상 서울이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울이 지금 이 공급과 이 수요가 원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제로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그 외 지역으로 사실 올랐던 가격만큼 서울의 가격만큼 또 나머지 신도시나 이런 수도권 지역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그에 따라서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핵심 지역, 외곽 지역, 노도강 사이 집값 격차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네. 그럼 이거는 갭매우기 가능성이 오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박탈감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박탈감 다음에 나온 뉴스가 그 다음에 또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올라간 가격만큼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노도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요가 이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수요가 새로 생기면서 가격은 또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타이밍이 노도강이 항상 한 박자 두 박자 늦어서 늦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거기가 계속 소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해 지방 부동산 집값은 회복이 어려운 건지 지금이 기회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방 부동산도 실제로 보면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나요? 예, 대신에 여기는 지방일수록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하고 또 학군은 하고 입지가 갖춰진 곳으로 그런 곳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방이라고 좀 다 오르지는 않고요. 지방에도 항상 핵심지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인구가 같습니다. 작은 소도시는 여전히 또 안 좋을 수 있고. 네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방에서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학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학군. 네네. 자, 그럼 수도권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 1주택자 자, 올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뭐 저는 그 전에 2년 전에 김작가 TV에 출연했을 때도 무주택자분은 항상 저는 매입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환율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화폐 가치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좀 있으면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전망과 그런 예언으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얻게 되고 마음이 좀 든든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 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전세나 월세를 구할 수 있는 시장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내 돈 여건이 되는 지역 이 물건에 따라서 구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그 다음 구할 집을 현재 여건에서 뭐 수도권,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서울에서 핵심지 이런 식으로 계단을 놓고 먼저 대신에 구할 집을 알아봐 놓고 처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하루하루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처분을 하고 찾아보다가 또 이게 조건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택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신 후에 갈아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어쨌든 시장을 상승 쪽으로 보시면서 또 무주택자분들도 집을 사러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울 좀 더 좁혔어요. 서울, 경기도 아파트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잠재력 가진 세 개 지역 좀 뭐 몇 개 지역이라도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서울은 지금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기 돈의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는 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는 경공매를 활용하시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조금만 넓혀서 경공매를 보신다고 하면 그래도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집을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보고 왔는데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되게 허탈해지고 또 매물은 안 나와 있고 이게 상황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경공매는 또 나와 있는 매물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또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맞는 또 매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현금 뭐 5억, 10억, 20억 가진 분이라면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하죠? 서울로 예를 든다고 하면 5억 있는 곳. 5억 있는 분들은 동대문구 쪽을 지금 보시면 동대문구. 네네 지금 이제 한강벨트 이후로 또 그다음 그 지역이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억, 20억을 가졌다고 하시면 그걸로 지금 서울 아파트를 비교하면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많진 않죠. 네, 그래서 재개발 물건을 핵심지 재개발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아파트 될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서울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자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확실히 이루어질 물건, 초핵심지 물건을 10억, 20억대를 사신다고 하면 그거는 30억에서 50억대 아파트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동까지는 아니어도 구까지만 좁혀준다면 서울 재개발 어느 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 초핵심지 재개발 해가지고 한번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네. 바로 다 나오더라고요. 네. 한남부터 해가지고 뭐 용산구 한남. 네, 송파구, 네, 그다음에 반포 이쪽부터 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자기 여건에 맞게끔 일단 금액들을 설정하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싼 매물이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사업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게 내가 이걸 왜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귀찮음이 있는 것만큼 가격을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조합 사무실에 한번 가보시면 되거든요. 조합 사무실에서 그런 또 조감도나 브리핑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의 그거에 맞게끔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매물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또 환율 가계부채 문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주저하고 있죠. 동결을 얼마 전에도 했는데 향후 금리 한방은 부동산에 미칠 변수는 뭘까? 아마 올해 금리 인하가 안 할 확률이 한국에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한국은행 금리를 항상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미국의 금리 향방을 보는 게 그렇죠. 저는 가장 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지금 동결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5월 되면 교체되고 네네. 8월이.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모드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모드가 되면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시그널을 주는 게 이제 주담대가 네. 7%다 8%다 해서 매수 심리를 억제시키기 위한 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현재 매수 대기세로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집값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얘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상승하진 않겠죠. 지금 올해 부동산 투자,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는 뭐 쫓아가는 투자는 항상 하지 않고 너무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장이 되었을 때도 이게 지금 서울 핵심지에서 올라서 그 다음 가격이 올라가는 건지 너무 또 이 마지막에 지금 끝물을 하는 건지 이 뉴스 기사를 보면 항상 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 벼락거지 뭐 영끌 뭐 이런 단어가 또 나오는 타이밍에서는 이게 또 가장 뒷물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늘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사면은 꼭 그 사람은 끝물인 경우가 많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을 노릴 거다 그리고 어느 가격대 거를 매입을 할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장을 돌아보시고 거기서 적당한 매물이 나왔으면 바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가장 이상적이 되는 거지 밀려가듯이 투자를 해버리면 그게 가장 또 안 좋은 주택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주택이냐 안 좋은 주택이냐 이거는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어느 시기에 갖고 있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기도 하고 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움직이는 타이밍에 샀던 매물이 가장 또 승자가 되는 요건이니까 저는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적정 가격을 정해놓은 다음에 적정 가격이 됐으면 사고 아니면 너무 올라갔으면 또 거기 말고 다른 걸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좋은 주택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면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자이자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거기 찾는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관련된 것들도 몇 가지 하는 걸 봤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돈을 버는 게 근로와 사업가 투자소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소득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진짜 부자들은 투자보다는 또 사업이 훨씬 크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투자와 사업을 같이 하시니까 요걸 어떻게 느끼실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왜냐면 투자에서도 굉장히 잘 버시는데 어쨌든 사업에서 벌려고 하면 내 리소스 에너지와 뭐 시간이 다 뺏기는 거니까. 네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시작했던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상가도 투자를 하는데 상가에 임차인 분이 월세를 내면 항상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월세를 내면서도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한테 200만 원을 받는데 임차인은 몇 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됐었고, 임대소득보다는 확실히 사업소득이 단위도 다르고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얼마의 수익을 내는지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더라고요. 부동산도 부동산 사서 월세를 넣으면은 임대 수익이 몇 프로 계산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내가 사업장을 차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벌 수 있는지가 좀 책정이 되고, 리스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지고, 제가 지금 한 25개까지 했다가 지금 20개 넘는 사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도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저는 돈을 막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뭔가를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근로소득, 자본소득 이거를 계산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로도 기본적으로 하면서 제가 또 다른 거를 공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비교를 해보니까 근로소득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근로소득만 숭고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가장 게으른 분들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사업도 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도 하는 분들은 그 외 시간에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24년 동안 부동산 투자도 해오고 사업도 해오고 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자본주의 시장은 너무 공평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덜 가져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전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목표를 세우시고 이런 부동산 사업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꼭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대표님이 내공과 인사이트가 들어간 이제 책을 추가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내 책을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송 사무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